프랑스 파리의 한 병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리고 여성의 귓가에는 잔잔한 한국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모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뒤퐁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홀로 딸을 키운 60대 엄마이자 작년 말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이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저는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군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엄격했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분노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그 폭력을 견디며 살았고 저 역시 어머니처럼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러다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저는 더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 행복이 뭔지 알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한국 남자였어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또 다시 이별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도 또 다시 폭력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신 날에는 특히 더 저의 아버지 같았죠. 하지만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고 그저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딸도 저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딸에게도 폭력을 가하려는 행동을 보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서 도망쳤고 그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딸은 저처럼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키웠어요. 정말 외롭지 않도록. 근데 이런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뜨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는데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저희 딸 소피도 병원에서 제 곁을 지키며 매일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요. 우리 딸 취업하는 것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 서러울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날도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때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을 보냈을까? 소피가 대학 강의를 다 듣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피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또 한국 노래 들으면서 울고 있었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니긴 뭘 아니야. 눈물 자국이 있는데. 이 노래가 엄마한테는 참 소중한 노래거든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말해줄 수 있지 않아? 어떻게 알게 된 노래야? 언제부터 한국 옛날 노래에 빠졌어?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길 이유가 없었죠.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기도 했고요. 엄마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렇게 전 처음으로 딸에게 제 첫사랑, 한국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92년 저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 통합 이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파리로 들어오고 있었죠. 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업이 프랑스와 대규모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는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첫 공식 미팅이 있던 날, 저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했죠. 그곳에서 여러 외국 기업의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민호 씨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죠. 검은색 코트를 입고 들어온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회의 시작 전부터 곧바로 서류를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거든요. 이 설계도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의 말에 프랑스 측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쳐다보았고
저 역시 순간 긴장했습니다. 설계도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다르게 진행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하세요. 그의 말투는 단호하고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은 저렇게 예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처음 만난 이민호 씨는 까다롭고 불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미팅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마리 씨, 혹시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는 일이 끝나고 대화를 나눌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민호 씨는 첫 인상이 너무 별로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그는 서류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미팅에서 제대로 전달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자 민호 씨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협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기준과 너무 달라서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 대답에 이민호 씨는 순간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문화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의외였습니다. 기분 나쁜 태도로 얘기했는데 제 말에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프로젝트의 동료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고 프랑스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일을 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챙겨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침을 못 먹은 날엔 크루아상을 사다 주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가끔 들고 와 주었어요. 추운 날엔 제 자리에 히터를 몰래 갖다 두기도 하였죠. 엄격하고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항상 불안해하고 우울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이런 배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가끔 한국 이야기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한국 음식, 문화, 가족까지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마리, 혹시 한국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가 워크맨을 재생하자 잔잔한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들은 한국 노래였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 삶이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노래가 될 줄은. 김광석의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슬픈 멜로디,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어요. 어때요? 이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다시 그에게 건네주며 솔직히 말했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편안하면서도 슬픈 그런 느낌이네요. 어떤 의미의 노래예요?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수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가수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이 노래는 한 노부부가 젊은 시절 사랑에 결혼했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야기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는데 결국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됐어요. 남겨진 사람은 혼자 남아서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죠. 마지막에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라고 말하는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누군가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 저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씨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같이 걸으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어요. 꿈이요? 사실 그런 건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전 아버지가 좀 엄격하셔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거든요.
여기 직장도 한번 다녀보라고 하셔서 다니게 된 거라 꿈은 지금까지 없었네요. 그리고 한층 가까워진 민호 씨에게 전 저의 폭력을 당했던 과거나 부모님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민호 씨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때 전 처음 듣는 위로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민호 씨는 절 안아주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점점 그와 함께 있는 시간, 아니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리 씨, 파리 밖으로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그는 살짝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프랑스 분이 프랑스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한 번쯤 바깥 세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간 되면 잠깐 바람 쐬러 다녀올까요? 저는 요즘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민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가 들려준 한국 노래를 들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졌고,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질문들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순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민호와의 만남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여러 서류를 정리한 뒤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민호 씨는 사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원래 퇴근 후에 바로 숙소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업무가 끝나면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이상했죠. 네, 왜요? 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리 씨가 프랑스에서 볼만한 곳을 추천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갑자기 왜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마리 씨가 추천한 곳들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어요. 게다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좀 식히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우리는 파리 시내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자주 왔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공원의 벤치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곳이 있었네요. 여유롭고 좋네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공원 한쪽에 있는 오래된 분수를 바라봤어요. 제가 어릴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공원들이 있나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지만 느낌이 달라요.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의 공원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민호 씨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는 늘 일에 집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도 저처럼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한참을 걷다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 장소는 센 강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프랑스 음식을 아직도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지만 나름 익숙해진 듯 보였죠. 이제 프랑스 음식 좀 익숙해졌나?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양파 수프보다는 김치찌개가 더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민호 씨 덕분에 저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게 되면 꼭 한국 음식을 맛보러 가요. 제가 안내할게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다. 한국에 간다는 것, 그리고 이민호와 함께 한국을 거닐고 있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기분이었죠. 나한테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민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저는 점점 더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제 삶은 여기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했고 제 미래는 그가 정한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 멀리 있는 곳이었고 이민호와 함께하는 미래는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마음이 편했고 그가 하는 말들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이민호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이 요즘 한국 남자랑 자주 다닌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머니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딸이다. 외국인과 엮일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프랑스를 떠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난 어떡하지? 내 삶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떠나보내야 할까? 처음으로 이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그날 밤 내내 곱씹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제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민호 씨와의 관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저를 계속 감시할 거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서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퇴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언제 오는지 사사건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호 씨를 멀리할 수도 없었죠. 저는 평소처럼 회의에서 그를 만나고 업무를 함께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민호 씨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리 씨, 거짓말 다 티나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좀 갈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디로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리를 벗어나서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여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만 살아왔고 처음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말에 파리를 떠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도망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마을의 공원을 걸으며 이민호 씨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한국 얘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프랑스에서의 시간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간다면 같이 갈래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래서 전 이민호 씨와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혼자 외롭게 남아있을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였고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리 씨가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민호 씨, 그래도 제 대답은 같을 거예요.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워크맨이요. 이거 가져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사실 프로젝트도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봐야 하거든요. 이제는 같이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노래로 우리 추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이민호 씨와의 마지막 데이트가 되어버릴 줄은 저는 워크맨을 받아들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와의 만남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를 통해 처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민호 씨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가 떠난 후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에 몰두하려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폭행은 절 나락으로 몰아갔고 온전히 제 정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민호 씨가 남기고 간 워크맨으로 노래를 들었어요. 그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마음을 다잡았죠. 회의가 끝난 후 함께 걸었던 길, 파리의 작은 공원에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들었던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까지 전 하나도 잊은 게 없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후회했어요.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저는 선택을 되돌릴 수 없었고 그와 다시 연락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딸은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이 지금도 엄마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 잊어버리고도 남았지. 그러자 딸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젠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 요즘은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마.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찾아보고 한국 커뮤니티에 영어로 글도 적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그 몇 달 동안 제발 살아있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느리게 그리고 너무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숨을 쉬는 일조차 그토록 당연했던 것이 아닌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깊게 들이쉬면 폐 안쪽이 쑤시듯 아팠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아도 쉽게 참았습니다. 기침이 시작되면 멈추질 않았거든요. 기침은 곧 통증이었고 통증은 다시 무력함이 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산소가 없으면 제대로 말조차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숨이 가빠지면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가슴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소피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건 밤이었습니다. 조용한 병실 안에서 들리는 것은 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고 기침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을 듯 병실을 울릴 때마다 저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옆 환자들이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대신 간호사를 불러주기도 했죠. 누운 채로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시달리는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와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일시적일 뿐 다시 통증은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부작용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진통제가 들지 않으면 마약성 약물로 넘어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선뜻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끝까지 딸과 눈을 마주보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노래를 들으며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정할 때마다 노래를 들었으니 몸이 아플 때도 괜찮아질 것 같았죠. 저 때문에 우리 병실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괜찮아지는 것도 같았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이민호 씨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아플 때면 항상 민호 씨는 절 위로해주고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그 편안함을 느껴보고 싶었죠. 그때였어요. 딸 소피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혹시 이분 아니야? 한국 남자가 대답했어. 딸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이민호라며 프랑스에 파견 근무를 하러 왔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건 제 이름을 말하면서 절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지금 프랑스에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떠나보낸 사람, 그 사람이 아직도 프랑스에 있었다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나볼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에게 연락을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런 몰골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전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싫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괜찮아. 엄마 지금까지 계속 노래도 듣고 있지 않고 살아왔잖아. 적어도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지.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민호 씨, 저 말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말이, 정말 당신인가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에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정말 그를 만나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은 떨렸고 몸은 갑자기 날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허락을 받고 잠시 외출을 나갔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저를 병원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30년 만에 다시 이민호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길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며 잠시 자리를 떠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왜 프랑스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지난 30년의 세월까지 할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는 그때 한국에 돌아가서 엔지니어로 열심히 일해 승진했고 지금은 은퇴했다고 했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여행을 알아보던 중 프랑스에 오고 싶어 다시 와봤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했었지만 결국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때 마리 씨를 떠나고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야죠. 날 보냈으면 잘 살았어야죠. 내가 괜히 한국에 갔나 후회까지 돼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고 그는 저를 병실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그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줬던 워크맨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망가져서 노래는 못 듣지만 그래도요. 그리고 그때 알려줬던 노래도 계속 들어요. 그 노래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마워요. 그도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같이 들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